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법학전문대학원인데요. 거기서 헌법 그리고 법사회학 인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직 뭐 덥긴 한데 그래도 그 기세는 꺾였죠. 참 그 더운 날이 이제 가긴 가네요. 이제 비가 와가지고 남쪽 지방은 야단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을이 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창한데 날짜가 잘못 적혔네요. 제목은 거창한데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그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간단히 훑어보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형편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한 지방자치였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서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었고 또 이제 헌법 개정하는 국민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지방자치를 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고요. 앞부분에서는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그 사상사적인 그런 측면을 조금 짚어보기로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럴듯하게 적어놨어요. 헌법재판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주한다고 그러죠. 그 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 자기가 결정하고 보통 이제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죠. 자기가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자기가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 당연히 책임도 져야 되죠. 하여튼 그게 지방자치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 주권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서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제의 실현.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국민 주권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론적인 측면, 특히 이제 법 쪽에서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는 저 앞에 나오는 네 글자 때문입니다. 국민주권. 이제 우리가 지난 겨울에 촛불 집회하면서 이제 헌법 1조는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본 사람. 대한민국 보신 분. 대한민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금천구나 이 구청이나 이거는 그래도 눈에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여기 금천구다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뭔지는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지나가다 보면은 외국하고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 백과사전도 올라갈 정도로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네 글자로 된 거, 빨리빨리.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지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아니고요. 또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아니고 5천만 동포 전체가 아니라 그걸 떠나 있는 뭔가 주산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야 어떻게 되든 넘어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금천구의 그 생활의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공동 냉장고, 공유 냉장고도 나왔네요. 그죠? 이 냉장고를 바라다보고 그 안에 있는 사과를 꺼내 갈까 말까 고민하는 저거 먹으면 맛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의 영역이죠. 근데 국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관념의 영역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국민주권에서 끄집어내면은 결국은 공허한 게 돼버리고 말아요. 참 저게 좀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럴듯하게 자기들 딴에는 잘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바로 저런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1, 2공화국 민주당 정권 때 하고 그 이후 군사정부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그 이제 헌법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건국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은 재헌헌법이라고 그러는데요. 1948년에 처음 만든 헌법. 저는 건국돼 있기 때문에 죽어도 건국헌법입니다. 뭐 하여튼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9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제 행정사무를 하고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의회를 둔다. 뭐 그리고 이제 선거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과 입법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1960년 이제 4.19가 나서는 나중에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장은 법률로 정하고 기초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를 하는 뭐 그런 규정이 하나 들어가긴 합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재헌헌법 초기에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법률이나 명령은 국회나 대통령이 만드는 거거든요. 중앙정부가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행정과 지방의 조례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제 중앙정부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61년 그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규정이 달라지는데 비슷해요. 근데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말이 아까는 2번 나왔는데 여기는 1번만 나오죠. 그러니까 고유한 사무를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 재헌헌법의 경우에는 고유한 사무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고유 사무는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조례의 경우 자치에 관한 규정은 조례죠.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이제 범위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크게 실제적으로는 큰 그 차이는 없었죠. 이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유신헌법 때는 뭐 때문에 그런지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돼야만이 하겠대요. 이건 조금 좀 이상하죠. 조국 통일하고 뭐 지방의회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런 규정의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한 지금 헌법은 몇 년 먹었어요? 87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이게 30년 묵은 헌법이죠. 근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30년이나 61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러니까 56년에 걸친 그 묵은 그런 거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네요. 하여튼 뭐 좀 오래도 묵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재헌 그 헌법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헌법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제 그 뭐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이 지방자치 규정을 좀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2개가 아니라 좀 너무 지금 형식적이죠. 한 1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또는 헌법 전체에다 지방자치를 뿌려놔 가지고 완전히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가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고유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론상. 실제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입법은 조례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조금 뭐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냥 사실 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방자치하면은 우리는 크게 4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사무라고 하는 게 자주조직, 입법, 행정, 그 자주입법, 자주재정, 그리고 이제 자주행정이거든요. 자주조직은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의회가 있고 바로 옆에 의회 건물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장, 구청장 계시는 방이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큰 지방자치단체는 일이 많으니까 의회 따로 있고 또 장을 따로 선출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울릉구 같이 한 2만 정도 되는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 한번 봅시다. 거기에
뭐 의회는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야 되니까 필요하죠. 근데 장을 굳이 군수를 굳이 선거해 가지고 딱 뭐 군수실에가 금방 만들어 둘 필요가 뭐 어디 있어요. 그냥 의회에서 뭐 그냥 일을 할 사람 뽑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직접 일을 해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금천구 또는 울릉군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앙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으로 정할 게 아니라 구와 그 군에서 정하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 참 저게 뭐 한데요. 조금, 저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인권 담당관을 하나 두고 싶어요. 요게 서기관급, 뭐 이제 그 시민단체들은 부의사관급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서기관급으로 갑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그 뭡니까 행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기획처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는 공무원 하나 더 뽑는 그 숫자 하나 더 늘리는 그것까지도 중앙정부가 통제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뭐 입법은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과 저 동네에 필요한 거는 분명히 다르죠. 그 이제 뭐 저 같이 있는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안동 출신인데요. 안동 고향인 분 계세요? 아직도 명절에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명절에 가면은 자기 부인하고 팔짱 끼고 못 간대요. 동네 어른들이 뭐라 한다고 그러대요. 그런 동네하고 요즘 그 뭡니까 저희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은요. 그래도 로스쿨은 좀 괜찮아요. 이 머리 큰 애들이 오니까 학부 수업하다 보면은 저만치에서 둘이서 좀 이상해요. 쳐다보면 둘이서 뽀뽀하고 있어요. 그런 동네하고 법이 같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뭔가 다르거든요. 자기 동네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되 자기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그 자주입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이제 5개의 감각이 있죠. 보고 느끼고 뭡니까 냄새 맡고 입맛 뭐 이런 거 다 하죠. 돈이라는 거는 제6의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오감을 넘어서서 이 오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6번째 감각이라고 할 정도죠. 사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잘 보장된다 하더라도 돈 없으면은 시세말로 말짱황이죠. 이제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주재정권입니다. 사실 저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그 역사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YS 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참 문민정부 때 지방 그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중앙정부 권한은 무조건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도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다 권한을 다 준다고 했는데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왜 그랬어요? 그거 가져와 봐야 돈이 안 따라오는데, 또는 가져와 봐야 그 이제 그 권한 준다는 이름으로 돈 조금 주면서 오만 꼬리표 다 붙이잖아요. 그거 왜 해? 맡기면 되지. 이제 그런 형식,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재정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가로막았던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뭐 지방행정에만 더 말할 건 없고요. 어쨌든 저 네 가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이제 관건이죠. 지방자치는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왜 그 외국의 경우에 특히 유럽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저는 뭐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참 쓰기 싫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아간 그런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 알토지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세기죠. 16세기, 17세기 사람인데요. 사실 저 사람은 뭐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처럼 법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악법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예? 법인 경우도 있고 법 아닌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법은 그러니까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연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맞는 것 위에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마디로 다른 식으로 하자면은 뭐 교회의 경우에는 신의 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자명한 사람은 그 자체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하면 사실은 악법은 법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법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왜 사회는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법의 집행은 어떤 단위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요. 고민하다 보니까 저런 결론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가? 사실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살거나 집단을 이루고 삽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사는 거, 요게 이제 최초로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 형태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뭐 공유 경제 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내가 가진 사과랑 저쪽에 저 친구가 가진 그 뭡니까 뭐 생선이랑 바꿔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꾸고 하는 가운데서 서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 조합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여 살다가 보니까 하나의 그 뭡니까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이 시가지가 커져 나가다 보니까 뭐 주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조금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천구를 만들었더만은 금천구가 커져가지고 서울시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따로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저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같이 방어하자 해서 국가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 갑니다. 과정은 물론 이제 개인이 문제겠죠, 그죠? 어쨌든 개인이 가족을 이루고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점차 그 단위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이고 저기서 말하는 조합 내지는 도시라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어떤 통치 조직을 만드는 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보니까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고 산적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와 네 동네가 합쳐가지고 또는 뭐 너 동네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두드려 잡아서 그렇게 해서 뭔가 넓혀 나가가지고 통치 단위를 만들어요. 요거는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요까지는 자연이 만드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힘이 들어갑니다. 어느 게 더 우선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면은 정말 자연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통치의 단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뭡니까 자치의 단위는 이렇게 흘러가야지 누군가가 먼저 결정해가지고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방자치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게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여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가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래요. 뭐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뭐 하여튼 작가가 지 맘대로 그린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참 유럽은 여러 나라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잘 의논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나라마다 뭐 EU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 인권 협약도 만들기도 하고 뭐 사부 재판소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데요. 그 유럽 지방자치정부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저 헌장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 알투지우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활 공동체들, 이것이 국가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들의 살아가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밑받침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저 보충성이 뭡니까? 아마 전전 시간에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요 순서예요. 바로 저건데요. 학생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등록금은 누가 마련해 줘야 됩니까? 지가 마련해야죠. 지가 아르바이트 하든 뭘 하든 일단 지가 해야 되는데, 근데 알바하고 하다 보면은 공부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이제 부모님이 이거 내 새끼 하면서 주는 거잖아요. 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해요? 사실 저는 옛날에 어렵게 살아가지고요. 대학 입학할 때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척들을 찾아가지고 뜯어냈거든요. 사실 등록금이라고 말하고 용돈을 뜯어냈죠. 하여튼 뭐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 친척들이에요. 보통 이제 문중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 이제 이몽룡이가 과거 시험 치러 남원에서, 아니다, 이몽룡이는 아니구나. 하여튼 뭐 옛날에 과거 시험 치러 갈 때 그 돈, 그 노잣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 집이 안 되면 문중에서 다 대줬거든요. 뭐, 그게 문중에서 감당을 못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군수님이나 원님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제 옛날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뭡니까? 뭐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암행어사 출도야 하잖아요. 사실 암행어사 출도야가 아니라 암행어사 절도야가 맞거든요. 그 전에 엄청나게 술 먹이고 밥 먹이고 다 해요. 미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에 나타날 때쯤 되면 이제 숙취로 쓰러질 정도인데요. 그 이제 그 뭡니까? 거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봉고잖아요. 그 창고에 이제 봉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물 파악을 하는 거죠. 재물 파악하고 인구 파악을 하는데, 호적 파악을 하는데, 그 이제 그 마을에 관연한 처녀가 있으면은 파직이에요, 원님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안 한 처자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거죠. 그렇잖아요. 원님이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은 가정을 이루지도 못한 처자가 있는데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직무유기죄입니다. 아주 엄청난 직무유기인데요. 어쨌든 지가 결혼하는 건 지가 결혼해야 되고 부모가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보통은 이제 결혼하지 못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재물이 없어서 결혼을 못 시키면은 원님이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했으니까 잘리는 거죠. 지금도 그런 법점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뭐 좀 만들어 보세요. 저 의회에다가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어쨌든 그게 안 되면은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이거는 아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학교라는 거는 학교 시설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교재가 있어야 되고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우리 마을이 할 수 없고 좀 더 큰 단위 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오늘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는 우리 아이가 먼저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정을 해야 되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네 아이는 오늘 산수 공부하게 시켜 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보충성입니다. 결정의 단위는 모든 결정의 단위는 개인에게 또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내버려둬야 되고 국가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없을 때만 또는 그들이 그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보충성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결정은 지방이 먼저 제안을 하고 지방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 이제 뭐 그 이야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지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는 그거 못해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저 청와대에서 금천구 보고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배나라, 판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할 때는 못 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보충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보충승이라는 것을 헌법 개정할 때, 그러니까 헌법 1조나 2조에 못 박아 넣자는 거죠. 대한민국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퍼슨은 미국에서 세 번째 대통령인가 그렇죠. 이제 아까 저 알투지우스는 유럽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신념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 저 말을 처음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 요걸 찾아보면은 이제 저 사람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뭐 그 이제 알투지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이죠. 가장 지방자치의 가장 중심은 뭐냐? 사실 지방자치의 중심은 서울시도 아니고요. 금천구도 아니에요. 금천구에 있는 독산 1동, 2동. 그게 지방자치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아파트 단지가 중심이 돼야 되죠. 이제 워드라는 게 뭐 좀 영어로 돼서 뭐 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은 아, 저 사람은 어디서 본 것 같다. 저 어디에 사는 사람이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얼굴 안면이 익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을, 그 정도의 크기, 이 정도의 크기의 마을이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단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동이라도 좋고요. 또는 아파트 단지라도 좋아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서 아, 저 사람 어디 봤더라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 같으면은 서로 같이 산다는 연대감이 막연하마 드는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연대감이 들면 더 좋은 거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단위가 되어야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공유 경제, 공유 생활, 뭡니까, 냉장고도 나왔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공유 경제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뭡니까, 자전거 공유 경제 해가지고 기업이 만들어 놨더만은 이놈의 자전거를 뭐 애들이 타고 아무 데나 갔다가 아무 데나 집어 던져 놓고 또 어떤 친구는 자전거 중에서 타이어 빼가고 기가 차요. 보면은 타이어를, 자전거를 저 미국에서 봤는데요. 자전거를 나무에다 묶어놨는데 타이어를 빼갔어요. 도무지 이게 마술사 고리 두 개를 연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빼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찼는데요. 어쨌든 그건 왜 그래요? 우리는 공유경제 또는 공유생활은 참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실패한대요. 그 이제 아무데나 자전거를 내버려 두고 하다 보면 자전거가 망개져 가지고 어느 동네에 가면은 자전거가 이만큼 쌓여 있대요. 못 쓰는 자전거가. 이게 뭐냐면은 북경이라는 도시 하나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도시에서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자전거를 좀 멀쩡하게 제대로 잘 간수하고 제자리 놔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들지 않는 도시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자전거를 타고 잘 놔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쓰겠지만 그 다른 사람, 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생전 살다가 내가 죽고 나서도 보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자전거를 제대로 갖다 놓고 나는 바쁜데 제자리에 갖다 놔놓고 뭐 흙 묻었으면 털어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단위가 되면은 좀 그렇죠. 아까 독산동에서 하고 있다는 그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독산동에나 전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하면은 사실 그 냉장고는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쓰는 냉장고라면은 조금 상황은 달라지겠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알고 서로가 믿고 또 서로가 의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동체 단위로 지방자치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뭡니까? 요렇게 생긴 사람이죠. 그 2달러짜리 지폐 가지고 계신 분 맨날 온 동네 다니면서 묻는데 여기 두 분밖에 안 계시구나. 저 시흥 같은 한 10분이 그 손 들었는데 이거 왜 가지고 계세요? 돈 벌었어요? 저는 돈 벌었어요. 그 이제 이제 안식년이라고 미국에 1년 갔는데 가자마자 유학생이 하나 줘요. 이거 가졌으면은 행운이다. 그날 50달러짜리 복권 당첨됐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뭐 하여튼 사실 뭐 이 사람은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실 뭐 노예제를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거 갖고도 싸움이 있고 하는데 그 이제 그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후손의 그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흑인 유전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이상한 짓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던데요. 하여튼 사실 이제 지방이 중심이 돼야 되고 중앙정부, 여기는 뭐 주정부라고 표현했는데요. 중앙정부는 지방이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홈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집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이제 그런데요. 사실 그것하고 반대되는 게 딜런 룰이라고 해서 중앙이 먼저 결정하고 그 이제 지방은 따라와라 하는 그런 원칙도 있는데요. 뭐 미국에는 지방자치를 그 규율하는 원칙이 그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이제 이 그 지방에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러니까 홈룰에 따르는 거는 저런 주들이에요. 뭐 알래스카, 아이오와, 뭐 플로리다 뭐 그런 주인데요. 약간 시골티 나는 주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골일수록 공동체의 그 단합은 그 결합률이 더 세지죠, 그죠? 시골에서 더 사람들이 서로 잘 알게 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요거는 아니고 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 이제 미국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미국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이제 프랑스는 사실 저 때는 뭐 왕정이니 군주정이니 하면서 막 그냥 그 다 해먹던 시절인데요. 미국에 가보니까 뭔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발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지금 오늘날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머리까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공부하게 만들죠. 뭐 어쨌든 이 사람도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자기가 미국 가서 보니까 정말 세 가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홀에 모여서 서로 격의 없이 의논하고 그래서 결정하더라. 뭐 이런 정도 홀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주민자치고 사실 그렇게 모여서 결정하는 단위를 타운 미팅이라고 그러죠. 이제 타운이 이제 동네니까 동네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업상의 문제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저 당시는 좀 그런 거죠. 그 뭡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새 변호사 시켜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걔의 이제 뭐 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론해 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저렇게 보면은 링컨, 어렸을 때 링컨 대통령 아저씨 자서전 보신 분 계세요? 그 에이브람 링컨 노예 해방시킨 어렸을 때 그런 거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순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링컨은 어렸을 때 그 아기 링컨은 열심히 공부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촛불 켜놓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순 거짓말. 이때는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이제 글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알고 뭔가 자기 말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펼 수만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줬습니다. 아주 그 뭡니까 그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아주 지배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사실 그래요. 링컨도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변호사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 자격 심사를 받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물어요. 자네 요즘 책 읽은 거 있는가?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갑자기 황당해가지고 예, 며칠 전에 소설책 하나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뭐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변호사 닮만해 사인해주고 변호사 자격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시절이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그 직업 단체에 우리 직업 공동체에 저 사람이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제 그런 거. 지금 우리나라는 변호사에 관련된 제도는 누가 결정해요? 변호사들이 결정을 못 해요. 그냥 그 국가에서 무슨 사법시험법 통과시켜가 하거나 로스쿨법 통과시키게 하죠. 그 로스쿨법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는 올해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변호사 되고 싶으면 무조건 로스쿨에 와야 돼요. 참, 지금 진짜 그래요. 답답한 게요. 로스쿨 제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소득 계층을 1분에서 10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은 제일 잘 사고 10은 제일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8, 9, 10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로스쿨 갈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 주고 생활비까지 다 주거든요. 1에서부터 5까지는 자기 돈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제일 문제가 6, 7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쿨 들어가도 장학금도 받기도 좀 어렵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돈스쿨이니 뭐 금수저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음수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그거는 조금 제가 로스쿨에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그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6, 7등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돼요? 야간 로스쿨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그 뭡니까 법 공부해가지고 그래가 변호사 될 수 있는 길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야간 로스쿨 하나 만드는 것도 로스쿨이나 변호사 단체가 마음대로 못해요. 저 국가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참 깝깝한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한테 국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가가 바로 변호사 관료 시험 치가지고 다 합격시켜가는 그런 체제죠. 그 이제 종교 조직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신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 교회를 만들고 목사님 초빙해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뭐 그렇게 하더라.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알투지우스 이야기의 그대로입니다. 마을이라는 거, 공동체라는 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죠. 바로 이제 신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거야. 그거는 사람이 나중에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자연이 만든 것은 사람이 못 바꾸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지방자치에 관한 특히 요즘에 나와서 이제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세 사람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 또는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제일 중심이어야 되고 국가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일종의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 타운 미팅하는 모습이거든요. 서로 마주 보면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사실 이런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는 소위 말해서 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방식들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냥 사실 지방자치는 왜 해야 되느냐? 뭐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중앙정부 권력을 좀 쪼개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헌법재판소 이야기니까 틀린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저 이야기는 조금 한 단계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거기서 왜 나와요?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좀 이야기가 됩니다. 요즘 그 촛불 집회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어떻게 좀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국회가 자기들끼리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뭐 언론나각제 분권형 뭐 갖고 옵니다. 순항틀이에요. 전부 다 그냥 그 대통령 권력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 권력이 이만하다고 한다면은 이 국가 권력에서 상당히 많은 거는 그냥 국민한테 떼주면 돼요. 국민의 권리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국민이 국가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뭐 생활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이제 기본권을 확장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게 첫째 방법이고, 그러면은 국가 권력의 한 60%는 떼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은요, 중앙정부가 다 가지지 않고 지방정부한테 나눠주면 돼요. 지방정부한테 한 20이라든지 25 정도는 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있는 게 15에서 20 정도 남거든요. 요만큼 남아요. 요거는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든 국회가 지 마음대로 하든 그건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왜 나타나느냐. 국가 권력이 너무 크고요. 그 큰 국가 권력이 전부 중앙정부한테 다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대통령한테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국가 권력이 조그만하다면은 그거 대통령한테 떼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사드 배치해 가지고는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은 뭐 찬반 그거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요. 지금식으로 보면은 보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성주에다 꽂아 넣어 버렸잖아요. 이런 방식들 그게 아니라 지방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막 이거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당신 동네에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안의 위정성은 그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논의를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주 뭐 어렵게 적어 놨는데요. 간단합니다. 뭐, 골치 아플 거 없고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봄부터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거, 이제, 버리는 거. 그냥 지금 통에다 부으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치입을 해가 종량제로 하겠대요. 10월 1일부터 한다나 그런데요. 문제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음식물 붓는 통이 제가 103동에 사는데 103동 앞에 있었어요. 이제 103동 사는 사람들이 잘 됐다. 어쨌든 종량제를 하려면 기계로 해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통으로 안 되거든요. 그죠? 이왕 설치하는 길에 102동 앞에다 설치하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102동 주민들은 무슨 말이냐. 한번 정해졌으면 옮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1동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어요. 그 문제를 중앙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돼요. 국회가 결정해야 돼요. 또는 금천구 시장이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 문제예요. 사실 저희 아파트에서는 가장 큰 정치입니다. 그게 101동과 102동의 기싸움이거든요.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 국회에서 여야 싸우면은 밥그릇 싸움 한다고 그럽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명분이 어떻든 뭐 국가를 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고 뭐 우주 평화를 위하든 뭐 어쨌든 자기 호주머니 사정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런 싸움을 권장을 해요. 이제 그 싸움이 여태까지는 사실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버리니까 이거 관리하는 사람은 구청장이거나 시장이거나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내 생활 영역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옆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서로 뜻이 맞으면 다행인데 다르면은 서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협의를 하든 뭘 하든.
이 문제는 그 두 사람의 문제여야 되거든요. 지금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할수록 옛날에는 중앙에서 결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 만족할 수 있었는데요. 생활이 단순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중앙에서 결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깝깝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는 또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구다라는 걸 10초 안에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30초. 아마 1시간을 들여도 자기 자신을 다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계시는,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는 이 강의 수강생입니다. 그죠?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집에 가면은 또 가족의 일원이 되죠. 그죠? 직장에 가면은 그 사원이 되기도 하고요. 뭐 술집에 가면은 술 마시는 사람이고, 각각 다릅니다. 각각 자기의 요구가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달라져요. 이거를 어느 한순간 누군가가 결정해서 너는 A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 뭡니까? 오늘 지금 대법원장 후보 그 인사청문회 하죠. 이 사람은 대법원장 후보지만은 그 전에 자기 집의 가장이었고요. 그 전에 판사였고, 뭐, 또는 그 뭐 국제인권법 학회 회원이기도 했고요. 제 대학 동기이기도 해요. 하여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저랑 만나가지고 농담했던 것을 인사청문회라고 너 왜 한상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야한 농담했느냐고 비판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나라님이 중앙에 앉아가지고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개인의 생활도 개인 자체도 너무나 달라지고요. 바로 그걸 다중적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가면 요 사람 되고 저기 가면 저 사람 되고 너 누구냐 하면은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어쨌든 개인이 그렇고 개인의 생활이 복잡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생활은 네가 결정해라고 해야지 옆에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그런 게 있죠. 지난 촛불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나를 대표하느냐? 나는 내가 대표한다. 내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요것 한번 보세요. 황우석 씨 알죠? 네. 유명인사예요. 어쨌든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이제 2005년도에 이런 우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뭐냐면은 인간복제 배아줄기 세포 배양 성공 특별우표 뭐 그런데 이름도 기네요. 그 이제 뭐 하여튼 이 젓가락질 잘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뭐 배아를 만들어냈다 뭐 그건데요. 참 이 사건으로 전 세계 한국 과학 수준의 망신을 당했고요.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 젓가락질 기술 뛰어나다는 그 자랑을 하긴 했죠. 이 그림 뭐가 잘못됐습니까? 실제 저 장애인의 모습이 뭔가 조금 끄림직해요. 봐보세요. 여기서는 쓸쓸하게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되는 순간 좋다고 펄짝펄짝 뛰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비장애인도 우울할 때가 있고 장애인도 기쁠 때가 있고 당연히 그렇죠. 저기 장애인은 혼자 있는데요. 비장애인이 되니까 짝이 생겨요. 그죠? 이거 아니잖아요. 꼭 이 폼이 뭐냐면은 그 뭡니까? 슈퍼맨이 지구를 구해가지고 자기 애인하고 껴안는 그 폼이에요. 아니 그 정말 보세요. 포스터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여튼 요거는 잘못 그린 거죠. 왜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이게 뭐냐면은 뭐 관료들이 했겠죠. 뭐 그러니까 장애인 아닌 사람이 남의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안 나오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이름이 깁니다. 그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법인데요. 그 이제 장애인들이 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그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길거리 점령도 뭐 30몇 번인가 했고요. 길도 막고 하여튼 그렇게 겨우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애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가 있어가지고 뭔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는 상태예요. 장애의 원인은 뭡니까? 저걸 설명하자면 뭐냐면요. 내가 한 손이 없어가지고 살아가기 불편한 거예요. 그럼 장애의 원인은 내가 한 팔이 하나 없는 데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장애인 단체들이 이 법 초안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법률안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만드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질병이 있다. 내가 팔이 하나 없어요. 뭐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합시다. 없어요. 그랬더만은 뭔가 사회적인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인 장벽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생활에 불편해요. 장애의 원인이 딴 데 있죠. 봐보세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데요. 어디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의하면은 그 원인이 내가 다리 없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다리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의하면은 다리 없는 게 장애가 아니라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장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기서는 어디 가서 다리라도 훔쳐서라도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만들면 되는 거죠. 다르잖아요. 해결 방법이 달라져요. 요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뭐 당사자주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기 문제를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 뭔가 결정에 나서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리 없는 거 어디서 어떻게 해요? 응. 응? 그 이제 그런 거죠. 뭐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가위질 하는데 가위가 잘 안 들어요. 누가 잘못이에요? 가위가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 뭡니까? 가위질 하는 사람 보고 네가 잘못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이제 그 식이죠. 그 지방자치 문제가 바로 딱 이 꼴입니다. 우리 동네 문제를 저 중앙정부가 자기들끼리 택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배나라 해버리면은 완전 엉망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요, 독일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방자치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독일의 한 지방에서 노숙자들, 이 재활 프로그램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노숙자들인 이유는 뭐, 초기에는 뭐, 회사가 망했다, 집안이 망했다, 이런 정도인데요. 자꾸 지나다 보면은 살 의욕을 잃어버리잖아요. 분명히 일할 수도 있고, 봐요, 사지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일할 의지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로 계속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줘도 이 재활이 안 돼요.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겨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강아지 먹이 같은 것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면 줍니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아프면은 정해진 장소에 가면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강아지를 케어하는 데 드는 모든 것들은 구청에서 다 주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사료 타가지고 강아지 먹이고, 강아지가 좀 이상한 행동하면은 열나는가 지켜보고, 열나는 것 같으면은 그 병원에 데려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관계가 생겨나요. 자기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강아지를 보살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 이유가 생겨나잖아요. 자기 존재 이유는 여태까지는 살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없어지면은 강아지가 죽어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봐보세요. 참 그 사이 좋아요. 아마 자기 자식이라도 이렇게 안 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저 봐보세요. 참 여기 사료도 있고, 여기 자기 먹을 것도 있고. 이 사람은 2마리를 데리고 있고요. 넣어놓고,
이 사람 안만 봐도 션 코넬이 좀 닮았죠. 하여튼 그래요.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의지를 찾지 못하던 그런 상황인데 둘이가 있으니까,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자기를 투사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겨남으로써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뭐 그런 거죠. 참 좋은 프로그램이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서로 의존이죠. 강아지가 자기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도 다시 강아지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까 그 이제 그 뭡니까 제프슨이 이야기했던 워드라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알게 되고 친숙해지고 그리고 뭔가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저 인도입니다. 붐바이인데 붐바이가 도시 개발하려고 아스팔트를 깔아놨더만은 그 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빈민들입니다. 그냥 저렇게 그냥 함석대기 몇 개 갖다 대고 자기 집이라고 살고 있어요. 길이에요, 저기가. 이 사람들은 노숙자 아닙니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다 자기 집이에요. 이렇게 살거든요. 그 이제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저렇게 살아요. 그 이제 강아지도 데리고 있고, 그 이제 참 재밌게 잘 사는데요. 그 오수연 씨가 쓴 부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 생활 비슷한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날 이제 화덕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은 그게 길이든 어디든 주저앉아가지고 화덕 내려놔 놓고 불 지펴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는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화덕 내려놔 놓고 거기다가 차를 끓여갖고 차를 나눠 먹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요. 저 테헤란에 가니까 테헤란의 노숙자들도 그러대요. 다른 거는 다 없는데 화덕은 꼭 들고 다녀요. 그래가 작거리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요. 이제 붐바이에서 도시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기로 했어요. 너 나가. 그랬더만은 인도 대부분에서 이건 아닙니다. 아, 그게 어디 가버렸네. 이런 슬라이드가 하나 빠져버렸네요. 인도 대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쫓아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시골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도시에 가면 먹고 살겠지 하고 무작정 올라갔어요. 저기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방세 내놔 그래요. 돈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가요. 저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저 자리는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추석거려가지고 도시로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또는 뭐 주먹을 휘두르든지 어쨌든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아오면서 음식 사가지고 그걸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다시 또 출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물러나면은 그게 안 돼요. 이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기에는 또 자기들끼리 덩쳐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조폭도 있고 뭐 내다봐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오만 사람도 다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여 살고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나가 그러면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당장 죽지는 않지만은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 자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대부분에서 뭐라고 판결하냐면 85년 판결입니다. 뭐라고 판결하냐면은 붐바이 시에서 이 사람들 쫓아내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라. 첫째가 뭐냐면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라. 저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적어도 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고 쫓아내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조건이 그 뭡니까? 몬순기에는 쫓아내지 마라. 여기는 비 한 번 오면 억수로 오잖아요. 석 달, 넉 달 오거든요. 그때 쫓아내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엄동설안에 쫓아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판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도시 개발, 국가 개발 또는 이제 경제의 문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거.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게 존엄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쫓겨나면은 이 수준도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유지해주라는 게 인도 대부분 판결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뭡니까, 2009년에 그 용산 사태 있었잖아요. 참 대비돼요. 뭐 지방자치는 직접 관계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 시간 없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 토끼전 알죠? 그 이제 토끼전은 용왕님이 병에 걸리고 그 토끼 간이 필요해서 자라가 가가지고 토끼 꼬대기가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토끼는 도망쳐버리죠. 거짓말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정본입니다. 그 이제 그 2번이 있는데요. 이병기 스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토별가라는 2번이 있는데 그 2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토끼는 자포자기를 해요. 도망칠 생각 안 하고 나는 죽었구나. 어떻게 도망쳐요? 용왕에서 사실 도망친다는 게 거짓말이지.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내 간 내놓고 뭐 아마 먹으면 용왕님이 잘 나을 거다. 그러면서 살 용심이 나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저 못된 별주부 마누라랑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욕을 해요. 이제 일의 시작은 거기서 됩니다. 별주부 부인과 하룻밤 자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별주부가 고민하다가 들어줘요. 워낙 충성심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잡니다. 별주부는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 마당에서 이제 뭐 경비도 써야 되니까 토끼 도망칠지 모르니까 그러면 술 마시고 있고 둘이는 자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요게 구 한 마리니까 벌써 15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막장 드라마 출발점이 여기에요. 그 이제 그 별주부 부인이 토끼를 좋아하게 돼요. 그까지는 좋은데 이 별주부가 이제 속이 상해서 술 먹다가 그냥 뻗어버립니다. 토끼가 자다가 가만히 보니까 별주부 자고 있거든요. 이게 웬떡 해가지고 도망쳐버려요. 아침에 이제 별주부가 일어나 보니까 이 야단 난 거예요. 용왕님 약이 사라졌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자기 부인 볼 낯도 없죠. 그렇게 별주부는 망명을 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그 이제 노아만 거는 별주부 부인뿐이에요. 혼자 서서히 있다가 토끼를 기다리다가 죽어버려요. 상사병 걸려서.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물정을 모르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 남편 기다리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연료문을 세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있는 별주부 귀에 들어가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주부도 자살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토별가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구예요? 토끼는 지 살라고 한 거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용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가 좀 아프고 말지. 아니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조선 말기죠. 얼마나 나람님이 보기 싫으면 이런 이야기를 지냈을까요? 사실 조선시대를 떠받쳤던 기본 틀은 상강호 어린이였잖아요. 군신 부자 부부거든요. 여기는 부부 관계가 깨져요. 부부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부자 관계가 깨지는 것, 군신 관계가 깨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 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깨졌다고 이제 뭡니까 조롱하는 그 속에는 임금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를 조롱했던 거죠. 뭐 그게 아니고 사실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대학에 보면은 뭐 정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것 같아요. 저게 알투지우스가 이야기한 거 크게 다르진 않죠. 저기서 이제 수신이라는 거 사실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저쪽 공부하시는 분, 동양사상 공부하시는 분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저때 신이라는 건 자기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기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 자체, 자기 부인, 그리고 뭐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저기는 뭐 남자 중심이었으니까, 자기 자녀들, 이거는 자기 신이에요. 몸이에요.
우선 그것을 다스리고, 가는 우리식의 가족이 아니라 마을이죠. 하나의 동성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촌마을이 있으면 조시촌, 김시촌이잖아요. 바로 그런 마을을 다스리는 거. 그러고 나서 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조나라, 한나라, 뭐 연나라 이런 걸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천하를 다스리는, 이제 이 개념, 알투지우스가 이야기했던 가족이 있고, 그 이제 그 조합이 있고 도시가 있고 하는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사실 요게 이제 임금님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가족이나 그 마을에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게 옛날이잖아요. 뭐 이제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지방자치는 뭐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본론은 뭐 별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그 헌정사는 대충 요 세 단계로 나눕니다. 밑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당, 민주당 정권 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제2공화국까지, 그리고 이제 5.16이 나고 군사정부 시절, 그리고 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시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민주화기는 다시 이제 그 97년을 중심에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IMF죠. 그 뭡니까? 박세리 골프 치고 뭐 이랬던, 금모으기 했던. 그 IMF 그 벗어나려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다 가버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정확하게 이 시기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지방자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볼까 말까 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냥 지방자치는 없는 걸로 해. 그러다가 다시 민주화 시기가 되니까 지방자치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1공화국 때는 지방자치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공화국 4.19가 나면서 민주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는, 한 1년 정도는 지방자치를 제법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구사 정권 때 이제 그만뒀던 뭐 그런 건데요. 바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년도까지는 도입기예요.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한번 시행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부 때는 지방자치는 그냥 완전히 중단되고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버리고, 87년 이후에는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해가지고, 사실 이때는 87년이면 91년부터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뭐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한 4년 걸리다고 보면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어쨌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노태우 정부라기보다는 김영삼 정부부터 제대로 시행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대충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도 뭐 지방자치는 있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통일신라 이후로 나라가 쪼개진 적이 없었잖아요. 요즘 쪼개져서 이제 뭐 핵무기 가지고 장난쳐서 다르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앙 권력이 상당히 강했던 나라가 우리 그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통일신라 이후로 중앙에서 관료들을 파견했거든요, 지방에. 근데 이 관료들이 요즘처럼 중앙에서 임명한다고 해서 중앙이 지방을 장악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교통도 시원찮았고 통신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료를 파견했지만은 여전히 지방 권력과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들하고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향소 같은 제도였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지방의 양반들, 그 유지들이죠. 유지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이제 중앙에서 사또님 그 내려오면은 이제 그 사또하고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경우 따라서 마음에 안 들면은 사또하고 그 이제 한판 붙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주 그 상당히 많이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 유향소 조직, 그러니까 유지 조직이죠. 그걸 임금님이 때려 부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같이 놀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그냥 내몰라라 하는 그런 시기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요. 저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귀신이 언제 나옵니까? 이건 밤에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낮에 귀신 이야기. 우리나라 귀신은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우리나라 귀신은 참 착하거든요. 자기가 억울할 때만,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만 죽어서 저승에 못 가고 이승을 떠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꼭 원님이 부임하면은 밤에 바람과 함께 나타나요. 그 이제 장화홍련전 같은 거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간땡이가 좀 작은 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뭐 심장마비로 죽어버리죠, 뭐. 그로 끝이에요. 간땡이가 좀 크면은 그 이야기 들어주고 그 한을 풀어주고 그 덕에 자기는 삼중선까지 올라가고 그죠. 그 이제 이신양명하고 그러죠. 거기에서 귀신이 유향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 조직과 중앙 관료의 권력 싸움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힘센 관료가 내려오면은 유향소는 꼼짝을 못합니다. 지방은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들 한 마음대로 돌아가 버리고요. 또 이제 이 그 관료가 힘이 약하면은 귀신이 마음대로 그냥 갖고 노는, 유향소 갖고 노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향약은 요거는 뭐 많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크게 더 할 건 없을 겁니다. 뭐 양반 중심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평민들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계모임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찰했던 뭐 그런 거죠. 사실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 기율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는 권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셌죠. 어떻게 보면 향약도 그렇고요. 문중도 그래요. 조선시대 때 제일 그 심한 형벌이라고 그럴까요? 양반들이 제일 싫어했던 형벌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보통 이제 기본 형벌은 경국대전에 있는 건 태장도유사거든요. 회초리로 맞거나 곤장으로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 쫓겨나거나 멀리 쫓겨나거나 산은 이제 사형당하거나 대충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뭐 능지처참도 있고 팽형이라고 있죠. 뭡니까? 아니요, 그거 조금 달라요. 팽자가 가마솥에 삶을 팽자입니다.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는 삶아 죽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짜로 삶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그러거나 안 그러면은 물을 이제 가마솥에 물 끓이고 거기다가 호패를 집어넣어요. 우리나라 신분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칩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죠. 이제 골방에 넣어놓고 밥을 앞에 놔놓고 이제 방문 앞에 놔놓고 자기가 들고 가서 먹고 내놓으면 다시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심한 형벌이었어요. 그거 당하느니 죽겠다고 했던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족보할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말 안 듣고 하면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옛날에는 족보에서 파버리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양반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 이름이 족보에 있는 거잖아요. 족보에서 파버리면 양반이 아니거든요. 자기 존재의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이건 죽은 사람보다 더한 거죠. 옛날처럼 그 위신이나 명예, 체면이 중시됐던 사회에서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족보가 별 볼일 없으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호적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호적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그 이제 그 향약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갑시다. 요거는 이제 48년도에 이제 재헌헌법에 있었던 지방자치에 관련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규정들이고요. 그냥 그럽니다. 사실 1948년에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뭐 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헌법을 만들고 뭐 이승만 정부나 또는 한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가득했을 거예요. 뭐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뭔가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 애로점이 많았던 게 있었던가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니까 세상에 제일 못 산 나라이면서요. 헌법에다 뭐라고 했냐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대요. 하여튼 뭐 그런 정도까지 적었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뭐였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가 들어섰어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또는 미군정이 들어섰어요. 뭔가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해방되고 나서 치안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미군정 들어오기 전에는. 서울에는 여운형 씨 중심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담당을 했었죠. 어쨌든 지방에는 뭔가 여러 지방 조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민공화국 형태의 좌파들이 좌익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좌익들이 장악한 데가 많았어요. 공장 같은 데는 또 노동자 평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역시 좌익들이죠. 그 이제 일본 기업들 뭐 조선방재 같은 거 그런 일본 기업들 일본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좌익들이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정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좌익 세상이 아니라 우익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또는 시장주의에 기반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미군정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자치 다 좋아요. 근데 지방에다가 권력을 줘버리면은 지방은 전부 빨갛게 돼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함부로 주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하고 싶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 분권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생겼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이승만 정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 대통령 어떻게 뽑았어요? 이제 국회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한 게요. 원래 헌법을 만들 때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때 국회를 지배했던 거는 한민당이었거든요. 한국민주당이었죠. 이 한국민주당은 그냥 그대로 가면은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근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나 대통령 안 시켜주면 안 할래. 그러니까 이 한민당이 그냥 하루아침에 헌법을 대통령제로 바꿔줬어요. 권력을 그냥 넘겨준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 뭐 이승만 박사가 원하니까 해준다는 면도 있고 그 대신 국무총리를 둬가지고 이 국무총리를 한민당이 자기들 사람으로 뽑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총리한테 권한을 다 주면 뭐 의원 내각제 하나 그렇게 하나 어쨌든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헌법을 바꿔줬더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누구 임명했냐면 자기 사람을 뽑아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민당은 한민당대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삐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또 국회가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삐지고 그래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회는 별 볼일 없는 국회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불안해져요. 뭐냐면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거든요.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에요. 48년에 대통령이 돼서 52년에 다시 대통령 재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하고는 벌써 등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하고 결별을 하고 국회 간선제로 되어 있던 걸 헌법을 고쳐가지고 국민직선제로 바꿔요. 그 6.25 전쟁 한참 진행 중에 52년에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바로 국민직선제를 도입을 하죠. 그러면서 지방을 대통령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지방을 장악해야지 자기한테 표를 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재선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 분권을 가로막는 그런 또 다른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제일 큰 이유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념의 문제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 권력 욕구.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거였고 또 하나 뭐 이제 민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긴 했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지방자치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1952년 참 우리 이때 있었던 분은 우리 조상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여튼 뭐 선배님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급이죠. 위대했어요. 1952년이면은 한국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죠. 물론 이제 전투는 별로 안 했어요. 저 때는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다가도 전쟁 중에 선거하고 헌법 개정하고요, 형사소송법 만들고 오만 거 다 했어요. 하여튼 꼭 지금 그렇죠. 북한에서 핵실험하면은 전 세계가 한국 걱정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느긋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뭐 그냥 참 재밌는 게요. 그 이제 이때 이제 지방선거를 합니다. 52년인데요. 이때 이후로 지방선거는 거의 대부분 야당이 패배를 합니다. 좀 아주 재밌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좌익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촌야대가 아니고 그 야촌여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참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때부터 부정선거가 진행됐어요. 네.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선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말복 씨가 출마했는가 봐요. 네. 뭐 줄서기도 하고 참 정겹죠, 그죠? 뭐 여기 개표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58년 되면은 이때는 이제 그 자유당 정권이 말기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부정한 그런 정권이 되고 마는데요. 사실 58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제가 많아요. 예. 이게 그 뭡니까? 58년 개띠가 태어나는 때거든요. 제가 58년 개띠가 돼서 그래요. 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많잖아요. 예. 전후 베이비 붐이 그게 올랐던 때인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느낌에. 어쨌든, 요때 이제 대충 그 지방자치라는 거는 거의 없어지는,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그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뭐, 넘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4.19가 있고, 민주당 정권 때는 이제 지방자치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지금과 같은 4개 선거를 제대로 실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맨날 깨져요. 그때는 뭐 집권당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는 참패하는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나? 그때 뭐 있었는데요. 군사정권기에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방자치 의회를 없애버리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고 심지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도 5급이 되면은 사무관이 되면은 국가 공무원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가 공무원 그 면 사무소에 앉아 있는 그 이제 공무원은 도지사 눈치를 보죠, 그죠? 도지사를 눈치 보면서 일을 하다가 6급까지 올라가지고 갑자기 5급 되려면은 더 이상 도지사 안 쳐다보잖아요. 대통령 눈치 봐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흔들어 버린 이 관료 조직의 문제인 거죠. 다시 이제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통할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뭐 그때 뭐 장면들인데요. 넘어가죠.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랬는데요. 그 이제 60항쟁이 있었고 6.29 선언이 있었잖아요. 6.29 선언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이제 한참 싸웠던 게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 호언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지방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직선제는 여태까지 잘 되어 왔는데 지방자치는 아직도 그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켜서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방자치가 이제 계속 나오고요. 뭐 특별한 그건 없고요. 역시 이제 요 경우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그 장선거는 95년 그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이루어지죠. 넘어갑시다. 저 사람들 참 눈에 익죠, 그죠? 지금 몇 분 살아 계세요? 최후 김종필. 하여튼 뭐 그때 있었고
이제 이거 선거할 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제일 특이할 만한 게 단체장 재임은 3번밖에 못 해요. 지금 금천구청장 몇 번? 2번. 이제 한 번 더 하시면 더 못하는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방에서 3번 정도 했으면은 이제는 중앙으로 진출하라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지방이 물갈이 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이제 5급 공무원도 옛날에 뭐 국가공무원을 가더라도 이제 단체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지방 정부가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그러니까 95년도부터 했다는 거죠. 사실 저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서 처음으로 여당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신한국당으로 이름도 바꾸고 뭐 그렇게 했던 것도 있죠. 사실 요때 이게 나타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어느 지방에는 무슨 당이 말뚝만 꼽아놔도 당선된다는 그런 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시기예요. 조금 우리 정치사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요, 요 제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민 발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 만들어진 조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친환경 급식 조례입니다. 그 이제 주로 이제 전라도 그 광주하고 전라남도부터 시작해갖고 전국에 퍼졌는데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밥 먹일 때 그랬을 때 그 지방에서 그 생산된 친환경 급식 조례 급식을 하라. 이제 그런 조례가 그 주민들이 발의해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이 발의해갖고 한 거죠. 그렇게 했다가 그게 WTO 규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깨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딴 것보다는 행정 수도 이전이죠, 그죠? 지금 헌법 개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행정 수도를 세종시에 옮기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거 관습법 위반이라고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아예 뭐 그냥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은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러고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만약에 규정을 둔다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법률을 바꾸면 되니까 헌법 하나 바꾸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는 가장 특이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지방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죠.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될란가? 제2의 저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죠. 또 하나가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가 됐는데요. 교육감 직선제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검사장 직선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의 검사장은 그 검찰청장, 검사장도 주민이 직선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검찰 조직을 압니까? 네? 솔직히 모르잖아요, 검찰 조직. 아니 근데 사실 교육 조직도 뭐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이제 그 뭡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검사장 선거는 미국에서 합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요, 이 그 검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상대로 동화책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뭡니까 범죄가 발생하면은 검사장이 제일 먼저 쫓아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한번 뭐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뭡니까? 요거는 여태까지 이제 지방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했던 그런 겁니다. 제주도가 원래 시가 2개 있었고 군이 2개 있었죠. 그걸 하나로 합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주민투표로 결정을 했고요. 그 뭡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뭐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 뭐 저 부안이 어디 가니까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서 주민투표로 우리 동네 와라. 그래, 결정해놓고 공사 시작하니까 왜 경주에서 지진이 나요? 그 전에 지진이 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전국의 시스템을 바꾼 사례입니다. 청주시에서 이제 시의원들이 그 이제 일본 견학을 갔거든요. 견학을 가서 보니까 구청에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전부 다 공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조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를 가서 번역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자부 장관이 이 무슨 짓이냐.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의 제소를 했어요. 이건 법령에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무효야. 근데 대부분에서 청주시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구청에다가 또는 뭐 시청에다가 정보 공개라고 청구를 하죠. 요게 나중에 공공기관 그 정보공개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법률이 돼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들이 청구하면은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청주시면 아주 조그마한 도시죠, 그죠? 도시치고는. 거기에서 시작돼가지고 전국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놓은 사례입니다. 아주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넘어가고요. 이거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망원시장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그 뭡니까? 재래시장에 가면은 주로 이제 재래시장에 그 점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이잖아요. 하루 종일 조그마한 점포, 안 그러면 조그마한 자판에 앉아 있다 보니까 뭐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다 아프죠. 근데 병원에 못 가요. 왜냐하면 자판을 비워야 되고 점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이제 구청하고 고민해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건강수레를 만들어요. 옛날에 그 새마을 금고에서 시장에 이제 그 수레 몰고 가서 동전 바꿔주고 예금 받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바꿔가지고 동전 기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진기를 집어넣고 뭐 이제 의료기기 간단하게 몇 개 집어넣고 이제 그 보건소 소장이 간호사 한 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돌아요. 그 수레를 끌고. 그럼 시장 돌다 보면은 어떤 그 점포 좌판에 앉아 계시는 분이 나 허리 아파 그러면은 청진기로 진찰도 해보고 뭐 간단한 것 같으면 약도 주고 좀 그거 할 것 같으면은 매달 며칠 날 보건소 오라고 예약도 하고 좀 그거 하면은 뭐 무슨 병원에 가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몸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 주치의가 하나 생기죠. 맨날 와가지고 맨날 하니까 맨날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생기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거는 지역사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 아쉬운 부분, 뭔가 이게 가려운 부분, 이걸 정확하게 찍어서 끌고 주는 거잖아요. 아유, 긴 시간인데,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